네, 안녕하세요. 홍현실입니다. 쉬지 않는 뉴스 채널 뉴스 토마토 끝장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오후 4시 50분마다 이렇게 찾아뵐 텐데요. 오늘은 두 가지 코너로 진행이 됩니다. 끝장 인사이트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어제 서울 대법원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에 관련한 판결이 나왔고 그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전국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대변인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껍데기는 가라에서는 박영식 시사 에디터, 이승원 평론가, 또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 이슈를 좀 더 조목조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끝장 인사이트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뉴스 토마토 처음 출연하시는 거죠? 네,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민주당 대변인이고 이제 선대위 대변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갔고요. 이전에 20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일했었고 청와대 교육비서관과 문재인 정부 마지막 대변인으로 일했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은 지금 전국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혼란한 상황이 또 됐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탄핵만 시키면 좀 괜찮을 것이다 생각했었고 이제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 혼란도 이제 멈출 것이다 생각했었는데 어제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했어요. 유죄 취지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예상을 전혀 못하신 부분이죠. 네, 그 12월 3일 계엄을 우리가 12.3 내란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어제 5월 1일 파기환송은 5.1 사법내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말 이름처럼 희대의 판결을 내린 건데요. 네. 어제 당에서도 예상을 사실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속전속결로 진행됐기 때문에 네. 원심을 뒤엎는 판결을 이렇게 빨리 내리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었던 거고요. 사실 언론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면을 하나 안 잡아놨었는데 네네네. 갑자기 이제 다 바꿔야 된다고 다들 그 당혹스러워 그렇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사태와 관련해서 좀 절차적인 문제를 짚어보고 싶은데요. 네. 대법원이 4월 22일에 그러니까 소부에 이거를 배당을 했다가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 회부를 했잖아요. 네네. 워낙은 소부에서 심리를 하고 전원합의체로 넘겨야 되는데 그래야죠. 그 심리는 뭐 생략을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보통 전원합의체에 넘기려면 한 열흘 정도 전에 통고를 하도록 네. 대법원 내규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거를 일단 어긴 게 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22일에 하고 그다음 워낙은 한 달에 한 번씩만 전원합의체를 세 번째 목요일에 하는 심리를 열 건데, 수 있는데. 예, 그런데 24일에 또 열었어요. 네네. 그리고 사실은 그게 이제 끝이었던 거죠. 22일 처음 전원합의체 회부됐을 때는 노태학 선관위원장 뭐 기피 신청 이런 걸 주로 처리했고 네. 결국 한 번의 심리로 이런 엄청난 결론을 내린 건데요. 그러면 이 사건 기록이 6만 쪽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뭐 공판 기록이나 1심, 2심 판결문 등등등 해서 네. 그러면 만약에 이 짧은 기간 동안 이 6만 쪽이 넘는 기록을 다 봤을 수가 없죠. 없죠. 그러면 그 이전부터 네. 봤다는 얘기인데 네. 사실은 이 재판부가 어디로 그 재판관들이 확정되기 전에 네. 대법관들이 확정되기 전에 그 기록을 접했다면은 재판권이 없는 상태에서 기록을 접한 거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그 법규 내규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내용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은 이런 절차적으로 아주 심대한 그런 네. 흠결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내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내규 자체가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의 심리 절차에 관한 내부 규정이잖아요. 네. 그럼 네. 내부 규정이면 지켜야 되는데 그럼요. 네. 그 절차를 지키지 않고 미리 심리가 열린다는 통보도 없었고 네. 그냥 갑자기 심리가 열려서 대법관을 다 불러다가 네. 이야기를 나눴고 네. 그다음에 심리도 한 달에 한 번만 열려야 되는데 이례적으로 한 달에 하루 두 간격으로 번이나 20일, 열린 거고. 24일 열린 것이고 네. 그다음에 그 전원합의체의 심리 전에
대법원에는 연구관들이 있는데 그 연구 보고서가 있어야 돼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절차도 생략이 된 것이고, 근데 물론 내부적으로 아마 미리 대법원 연구관들한테 그거를 시켰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다 그 내규를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에 네. 사실 국회 법사위에서 이거는 철저하게 따져 물어야 될 만약에 이게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은 판결이었다라는 게 밝혀지면 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는 있나요? 글쎄요, 이 판결을 뭐 무효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구속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밝혀지고 그런 약간 불법적인 법은 아니지만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내린 결론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네. 숙지를 하고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공직선거법에 대한 재판은 633이라고 해서 네. 이제 1심은 6개월 안에, 네. 2심은 3개월, 네. 3심도 그러니까 대법도 3개월 안에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회부된 지 36일 만에 이제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무리하게 지금도 내규도 어겨서 네. 수도 있으니까 어겨서까지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린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사법 쿠데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그렇죠. 나오고 있어요. 네, 당연히 사법 쿠데타라고 명명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미리 이제 결론을 정해 놓고 그리고 그 판결문을 보면은 검찰의 주장 그리고 1심 판결문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네네네. 그런 판결문이었잖아요. 네. 이게 대법원 최종심은 법률심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어제 판결문을 들어보면은 사실심에 가까운 그런 네네. 얘기들을 쭉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법리에 오해가 있다. 이게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2심에서 법리에 오해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뜯어 고치면 판결문을 네. 발언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사실관계를 파악한 듯한 그렇죠. 네, 발언들이 법리에 많이 있었어요. 관련해서는 거의 설명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어제 저 선고 장면을 보면서 4월 4일에 헌법재판소에서 내렸던 그 인용 결정문, 저는 정말 명문이었잖아요. 네네. 들으면서 이렇게 고개를 그렇죠. 끄덕이게 되고, 예. 저거 정말 민주시민교육 자료로 쓰면 좋겠다. 그리고 또 중간중간 울림을 주는 맞아요. 대목도 있었고, 그런데 예. 정말 대비가 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정말 뭐 김문기를 알았냐 몰랐냐. 그다음에 백현동 관련해서 국토부에 뭐 압박을 받았냐 안 받냐 이런 주관적인 인식의 문제 네. 이거를 가지고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그런 대선 후보에게 족쇄를 채우는 것이 맞느냐. 네네네. 정말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잖아요. 그런데 이 대선이라는 것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적극적인 과정인데 거기에 이렇게 깊숙이 개입을 네. 해 들어온 것은 정말 사법 쿠데타고요.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4심제다. 네. 우리가 3심제라고 흔히 얘기를 하지만 네. 마지막 국민들의 심판이 남아 있다. 네. 거기서 피고인들은 내란 세력 그리고 여기 유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그런 결정에 동조한 10명의 대법관들이 그 피고인석에 있는 것이고 국민들께서 마지막에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거다. 6월 3일에. 네. 사실 투표는 총알보다 더 강하다는 맞습니다. 아브라함 네, 링컨의 대통령은 말을 국민이 정하는 네. 거니까요. 네. 자, 어제 오후 3시에 이재명 대표 이제 후보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요. 파기환송으로 4시에 한덕수가 사의를 표명을 했고 그 이후에도 굉장히 바쁘게 돌아갔어요. 오후 네. 10시에는 민주당이 최상목에 네. 대한 탄핵 소추안을 상정을 했죠. 올라갔고 네. 근데 28분에 최상목이 사의를 표명하고 네. 12분 후에 기다렸다는 듯이 한덕수가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맞아요. 네. 자,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는 네. 이제 무리하게 또 탄핵 소추를 하는 게 이재명 후보의 그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복수격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복은 아니죠. 일단 3시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1시간 후에 한덕수의 사임 성명서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네. 대법원이 레드 카펫을 쫙 깔아주니까 네. 1시간 후에 그걸 들여밟고 한덕수가 쫙 등장을 하는 것 같은 정말 이제 그런 그림이 제 머릿속에 그려졌는데요. 네네네. 일단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이다. 이건 절대 아니고요. 한덕수, 최상목, 심우정 이 세 사람에 대한 탄핵은 민주당에서 예전역에 추진을 했었죠. 네. 당연히 탄핵당에 마땅한 분들인데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러니까 제1당이 그렇게 탄핵을 해주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마치 핍박받는 어린 양처럼 이렇게 동정론을 얻으면서 출마를 하려고 네네네. 했기 때문에 거기에 날개를 달아줄 수가 네. 없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취를 밝힐 때까지 저희가 기다렸던 것이고 어제 그 거취를 밝혔기 때문에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탄핵한 거죠. 그리고 예. 최상목 부총리는 뭐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치잖아요. 네. 전에 마은혁 재판관을 국회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네. 임명을 안 한 것도 있었고 또 탄핵 사유는 안 될지 모르지만 뭐 미국 국채를 구입했다든지 아니면 네. 최근에 미국에 가서 매국적인 통상 협상을 하고 그렇죠. 예. 그 관련해서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이 네. 이거를 대선에 이용하려고 한다라고 증언까지 해줬어요. 증언을 했잖아요. 근데 재밌는 네. 것은 그게 4월 30일이었는데 베센트 장관의 발언이 알려진 게 기재부에서 바로 득달같이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네. 자기네는 그런 발언 한 적이 네, 없다고. 네, 네. 아니, 그런 보도자료를 낼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 아니면 베세트 장관한테 직접 항의해야죠. 왜 우리가 그렇죠. 하지도 않은 말을 하느냐. 거기에 항의는 안 하고 왜 국내 언론 대상으로 그거 사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라는 그런 네. 보도자료를 내느냐고요. 자, 이어서 그리고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오늘 법사위에 상정을 했고요. 다음 주 전체 회의에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네, 지금 이제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근데 이제 그 소추가 기소를 의미하고 재판까지도 의미한다는 것이 다수설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렇지 않고 재판은 계속 간다. 새로운 기소만 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그런 주장을 하니까 네. 글쎄 다수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 소추라 하면 당연히 기소뿐 아니라 재판까지 포함이 되는 것인데 이제 그걸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형사소송법에서 이제 대통령은 형사상의 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를 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댓글에서 이원재 어디 가셨느냐고 이원재 교수님 찾는 댓글이 많은데요. 이원재 교수님은 이따가 끝장 경제를 진행하실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저희 끝장 뉴스도 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 주세요. 댓글 많이 달아 주시고요. 자,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국민의힘은 이제 후보직을 사퇴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까지 내고 있습니다. 후보직을 사퇴할 이유가 없죠? 없죠. 지난 토요일, 일요일 거쳐서 89.77%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신 거고 사실 그렇게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온 것은 이 내란 세력을 몰아내고 내란 종식을 하라는 국민들의 그런 엄중한 그런 명령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필승 카드로서, 필승 후보로서 이재명 대표를 뽑은 것이고 네. 그렇다면 뭐 이런 일에 저희가 뭐 추호도 흔들릴 이유가 없지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대선에는 전혀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제 후보직을 사퇴해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면 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그 국무총리였죠. 어제 사퇴를 했고 총리를 사임을 한 이후에 바로 오늘 대선을 나간다고 출마 선언을 했어요.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 한덕수는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총리잖아요. 3년 내내 총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그 어떤 오욕으로 점철된 그 윤석열 정권과 궤를 같이 했던 그 윤석열 정권의 2인자였는데 그분이 대선에 나온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지금 국정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본인이 계속 12월에
국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해왔는데 물론 자신의 말을 뒤엎은 게 한두 번이 아니지만은 네. 정말 적반하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태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 정말 석고대죄해도 부족할 판에 그렇게 후한무치하게 대선 후보로 대권 행보를 한다는 것이 정말 말이 안 되고요. 그 권한대행을 하던 시절에도 국민 혈세로 전국을 다니면서 사전선거 운동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관권 선거의 소지도 다분한 것이 오늘 대선 후보로 출마하면서 그 보도 자료만 해도 총리실에서 나왔다고 하거든요. 네. 그게 그럼 그냥 관권 선거죠. 그거 안 되죠. 네, 예. 그러니까 선거 운동인데다가 관권 선거까지 소지가 다분하고요. 이분이 평생 꽃길만 걸어오신 분이잖아요. 네. 이제 뭐 꽃가마 태워줄 줄 알고 나오셨겠지만은 저는 꽃상여 타시게 될 꽃상여 정치적인 탈 것이다. 꽃상여의 가능성이 네.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게 괘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이제 전 총리 시절에는 그 뭐 대선에 나가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네. 여러 가지 대선 행보들을 진행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 거짓말을 그렇게 했던 사람이 네. 심판을 맡고 있다가 이제는 선수로 뛰겠다라고 네. 나서고 있는 형국이라서 정말로 이게 심판복을 입었는데 그 안에는 선수복을 입고 있었던 거죠. 선수복을 안에 입고 참. 심판복을 하고 네. 뛰어다녔던 거고요. 사실 뭐 오늘 출마하면서 네. 무슨 경제 회복, 국민통합 이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요. 1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였잖아요. 정말 마이너스의 손인 사람이 그리고 국민통합은 정말 그 지난 윤석열 정부 내내 국민들 갈라치기 하면서 그렇죠. 두 쪽으로 갈라졌죠. 두 쪽으로 이렇게 예. 쫙 갈라지게 한 그 장본인인 사람이 이제 와서 경제 회복, 국민 통합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정말 분노할 수밖에는 네. 없고요. 또 오늘 그 행보로 뭐 쪽방촌을 가고 그렇죠. 오세훈 5.18 서울시장과 함께 쪽방촌을 갔고 또 동행식당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제 평생 그 쪽방촌하고는 관련 없이 살아오신 분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공감적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분인지도 모르겠고요. 뭐 평생 공직 다 있다가 그리고 이제 잠깐 공직에서 물러나면은 김앤장에 가서 법인카드와 관용차를 쓸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있다가 또 공직하다가 또 김앤장 가다가 그런 평생 양지만 쫓아다닌 어떤 기회주의자의 끝판왕인 네네. 분이잖아요. 네. 그런 분이 오늘 쪽방촌을 간다고 하니까 정말 네. 실소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일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고 있는 게 한덕수 총리 대선 출마할 것이다. 그다음에 출마하게 되면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할 것이다. 그다음에 범보수 진영, 그러니까 반명 진영에서 빅텐트를 쳐서 후보를 하나로 모아서 이재명 떨어뜨리기를 시도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거기서는 이게 반명 빅텐트라고 명명을 하던데요. 그게 아니라 내란 빅텐트죠. 네. 내란에 가담했던 사람들 쭉 모인 그 빅텐트이기 때문에 저는 현명하신 국민들을 믿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결국 헌정수호 세력이냐 반헌법 세력이냐 네. 이 대결 구도입니다. 네, 헌정소 세력이냐 반헌법 세력이냐 네, 네. 이 구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자, 대선 32일이 남았고요. 남은 기간 중에서 이제 핵심은 중도층의 민심을 어떻게 가져오느냐인 것 같은데 대변인님 마지막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이재명 후보께서 이제 경청 투어를 하고 계신데요. 어제 이제 경기 북부 시작해서 오늘 이제 강원 쪽, 그래서 어제 오늘은 접경 지역을 가고 그리고 내일은 동해안 벨트, 모레는 단양팔경 벨트, 다 우리 지지세가 좀 미미한 강원도나 네네. 그다음에 충청도 중에서도 단양팔경 같은 데는 좀 어려운 곳인데요. 네. 그런 그런 곳을 가서 정말 이제 깊숙이 국민 깊숙이 이제 들어가고 계시는데 그런 마음과 그렇게 지금 선거 운동을 해나가고 있는 것들이 국민들께 깊은 울림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쪽에 그런 기득권 카르텔, 내란 세력들의 준동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잘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통해서 그러니까 중도층이 어떻게 움직일지 다소 마음이 쓰이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정치 검찰의 행태를 봤죠. 그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법조 카르텔, 이 보수 법관들이 이 정치에 깊숙이 개입해서 이런 사법 쿠데타를 일으키는 이런 네. 상황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많은 문제 의식을 갖고 민주당에 힘을 모아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이 원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저희는 주요 현안들 끝까지 파헤치는 끝장 인사이트 매일 오후 4시 50분마다 이렇게 찾아뵙겠고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들과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까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희 잠시 쉬었다가 껍데기는 가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시죠. 네, 다시 황현실입니다. 알맹이만 요목조목 짚어주는 정치 토크 껍데기는 가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세 분이 나와 계신데요. 박영식 시사 에디터, 이승원 평론가,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박영식 에디터님께서 오늘 첫 번째 주제 소개해 주시죠. 예. 근데 왜 코너 이름이 갑자기 껍데기가? 제가 껍데기 같은 사람이어가지고, 네. 예, 제가 아무튼 대한민국에 있는 뭐 껍데기 평론가들 같은 중에 제일 사람이라. 껍데기인데, 예, 껍데기가 지금 알맹이를 네, 소개해 가지 주는 게 마시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셔야 돼요. 예. 에디터님 안 계시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알맹이로 가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알겠습니다. 주제는 일단 지금 정치권에서 대선 주자들이 일단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어제 발표됐던 대법원의 이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에 아무튼 경랑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같은 날이죠. 어제 한덕수 전 총리는 이제 직을 내려놨고요.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게 또 네. 국회에서 선언을 한 거고요. 네.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국민에 대한 민생도 또한 강조를 했고 여야 없이 모든 정책들을 좀 두루두루 추진하겠다라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울 종로구의 쪽방촌을 오세훈 서울시장이랑 같이 방문한 네. 장면이 언론의 조명을 받았고요. 그리고 보수 진영의 단일화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돼서 아무튼 이 시점이 어제 하필이면 대법원의 선고 이후에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랄까 이 거대한 어떤 카르텔의 움직임이 있었던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런 의혹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기추가 주목됩니다. 뭔가 대본이 짜여진 대로 진행되고 있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이 예, 정말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이제 대선 하면은 사실 그 전에 빅 이벤트들이 좀 생기곤 하긴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앞으로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는 상황이긴 한데 예. 저는 딱 이 질문부터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제 대법원 판결 어떻게 보셨는지 요거 한번 질문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론가님? 저는 그 판결 속보 한 줄로 사실 이제 딴 일을 원고 쓰고 있다가 네. 이제 속보 한 줄을 한 5분 뒤에 발견한 거예요. 네네. 요즘 이제 그런 사건들 워낙 많았죠. 이게 믿기 어려운 사건들, 예를 들어 윤석열 구속이 취소된다던가 이런 이제 속보를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네. 근데 어제 딱 보자마자 느낀 거는 딱 두 가지 단어였어요. 공범들 그리고 인혁당. 네네네. 인혁당 사건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네. 이제 우리나라 그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모든 사람들이 네. 얘기하는 그 날이지 않습니까? 75년에 18시간 만에 8분이 이제 사형당한 그 정말 참혹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어저께는 사람을 실질적으로 죽인 건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살해한 그 인혁당 사건을 연상케 하는 그런 그 내용이 아니었나 싶고 네네네. 저는 사실 그 내용은 이제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대법관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거 무리하게 진행할 때 이건 유죄 심증으로 하는 거구나라는 그렇죠. 거를 이제 생각을 네네. 하고 있었는데 네. 더 놀랐던 거는 10명이나 가담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공범들 10명이 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단어를 떠올리면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70년대, 80년대를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그 김종우 저희 행정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1시간 20분 정도 후에 알았어요. 제가 강의를 3시부터 그러셨어요? 시작을 해서 네. 4시 깜짝 20분에 쉬는 놀라셨겠어요. 시간인데 그걸 보고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지?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야, 진짜 빌런의 시대구나. 네. 보면 윤석열이라는 자가 다 임명한 자들이에요. 네. 보면 네. 그 임명한 자들이 지금 그렇죠. 도대체 국민들이 상식적으로는 이해 못할 일들을 3년 동안 해왔고 3년의 결정판이 내란이었고 네. 내란에서 파면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임명을 받은 자들이 소위 정적이라고 얘기했던 이재명 후보를 정치적으로 완전히 날려버리기 위한 네네. 행위들을 아무렇게 눈 한 번 깜빡하지 않고 결정을 했다는 사실을 네. 보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권한만 유지할 수 있으면 자기의 이권만 확보할 수 있다면 뭐 국민 주권이건 뭐 민주주의건 법치이건 아무런 상관을 안 하는 자들이구나.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자들만 뽑아 올린 그 자가 누구냐? 네. 윤석열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건의 본체는 뭘까? 많은 분들은 조희대와 그 외 9명의 대법관을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뒤에는 윤건이라고 하는 윤석열과 김건희라고 하는 그림자가 아니고서는 이런 사태를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빌런의 시대, 악의 축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3시에 이제 이 선고가 난 이후에 정말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밤을 보낸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에디터님 예상을 하셨던 판결이었나요? 아니요. 저는 뭐 여기 끝장뉴스 시간에서도 단 한 번도 파기환송을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상고기각이 내려질 거라고 당연히 주장을 많이 하고 다녔고요. 파기 자파는 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파기환송의 경우에는 정말 소수점 0.001%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정도였지 실제로 이런 결론이 내려질지 몰랐죠. 왜냐하면은 뭐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너무 무리해서 이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 같다라는 그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고 사실 맞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뭐 이게 보면은 항소심 선고 이후에 36일 만에 나온 거고 그렇죠. 전원 합의체로 돌린 지 9일 만에 선고가 그렇죠. 나온 건데 이게 사실은 물리적으로는 힘든 일이잖아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챗 GTP나 제미나이나 여러 AI에 네. 돌려보신 분들이 있어요. 네. 너무 당연한 결론인데 6만 몇천 페이지짜리를 9일 만에 나누기를 해보면 하루에 인간이 6,700페이지를 읽어야 됩니다. 근데 속독사 하시는 분들이 네. 하루에 3,000에서 4,000을 제일 많이 네. 읽으신 분들이 하루에 3, 4,000을 읽는데요. 근데 그 대법관들은 그 이상을 읽었다는 얘기가 네. 되는 거잖아요. 정식으로 검토가 가능했다면. 네. 그러니까 이것은 뭐 1, 2심 그 판결을 미리 관심 있게 지켜보다가 어쨌든 본인의 기존에 네. 기존에 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바라봤던 자신의 어떤 선입견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한 판결일 수밖에 네. 없기 때문에 어제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판결문이 좀 조악하다. 네. 특히 항소심 선고문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1심과 2심의 다른 결론을 법리를 놓고 쟁점을 두고 분석한 그 선고문이 아니라 이거는 1심 복부 판결문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이상한 판결문이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심리 기록도 읽지 않고 선고를 내린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로 정말 이상한 판결문이었고, 근데 가장 좀 이제 이상한 게 아까 또 이제 저희 자료 화면에도 나왔지만 1심은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느렸다면 2심도 살짝 늦었고 근데 3심은 유례 없이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좀 그 어떤 그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까지 속도전을 냈던 의도가 뭐라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모든 되게 특히 마지막 어떤 관문이라고 하는 이 사법 시스템에서는 내용도 중요하고 절차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내용 등은 여러분들 뭐 많이 뭐 사진 관련해서도 그렇고 백현동 발언 관련해서도 여기서 뭐 짧은 시간에 일일이 그걸 다시 되짚을 필요는 없을 거지만 내용도 문제지만 절차가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형식이라도 갖춰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633 원칙이라는 것도 사실은 당선된 자가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네. 그 직을 유지할까봐 빨리 끝내자는 취지지. 이재명 후보는 낙선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그런데도 유례 없이 9일 만에 모든 걸 처리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반대 의견 해주신 그 대법관들 두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대 의견이 사실은 찬성 의견보다 더 길었어요. 이번에 40몇 페이지.
페이지. 네네. 보통 반대하기는 더 짧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에 얘기를 합니다. 재판의 신속은 권리구제의 신속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라면서 이 굉장히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굉장히 길게 적시하셨어요. 그 반대한 네. 그 두 분이. 그래서 일단 절차, 내용 모든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어제 그 제가 아까 뭐 공모자들 뭐 인혁당이란 단어가 생각이 났다고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 생각난 게 직위원 판사는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직위원의 선배들이 지금 대법관을 태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선배였기 때문에 이제 직위원 같은 판사가 존재하는 거라고 다시 한번 네네. 확신을 하게 됐고 한마디로 그냥 선거 개입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누가 봐도 이거는 의심의 여지 없이 절차 내용상의 모든 것을 봤을 때 선거 개입을 하겠다라는 거고 이게 대법관들이 할 수 있는 행위들인지 여전히 전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네. 네. 10대 2로 어제 이제 결론이 나왔었고 네. 아까 이제 행정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10명의 대법관들은 윤석열이 임명을 했던 대법관들이에요. 근데 교묘하게 그렇게 딱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의심하고 싶지 않아도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석열, 김건희, 한덕수, 그다음에 최상목, 그다음에 또 누구죠? 누가 있었지? 그다음에 심우정. 심우정. 그다음에 이제 조이대가 대법원장, 새롭게. 그다음에 대법관들 이 네네. 모두가 윤석열이 임명한 자들인 거죠. 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의 공동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뭐 모르는데 그 사람을 갖다 임명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예. 들기 때문에 또 특히 대부분 다 법조인들 라인이기 때문에 네. 다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일 거라 생각이 들고 모른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제일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법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아마 제가 볼 땐 대법관들과 헌법재판관들일 거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근데 자기들 스스로가 대법관들이 내규를 어기면서까지 이런 결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의길이라고 하는 것이 10일 이전에 지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 다 그렇죠. 어기면서 했다는 거 없었고. 네. 모르고 한 게 아닐 거 아닙니까? 네네. 이렇게 알매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행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6월 3일 이전에 무엇인가 실행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판단이 아니라면 이렇게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시나리오는 두 개가 나오는 거겠죠. 6월 3일 이전에 이재명 후보의 출마 자격을 완전히 박탈하거나 네. 아니면 이재명 후보의 출마 자격을 박탈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저희 통치 과정에서 사법 리스크로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의도. 이 두 가지의 의도가 아니라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가야 될 하등의 이유를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는 측면이 그러니까요.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서부학 교수 말에 의하면 네. 6월 4일 이전에도 판단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올 수 있다고 보나요? 예, 서부학 교수 입장은 고법에서 판단을 빨리 내리고 고법에서 판단을 내리고 난 다음에 7일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20일 정도의 재상고 기간이 그렇죠. 있다고 얘기하는데 예. 재상고를 각하시켜버리고 그냥 대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시나리오겠죠. 그러면 6월 3일 이후에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걸 상식적으로 믿으면 안 되는 건데 지금까지 윤석열을 비롯해서 대법관들이 한 행위를 보면 비상식적인 행위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또 하나고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뭐냐면 5월 말 고법에서 소위 유죄의 벌금형 한 1,000만 원 정도를 때려버리고 그 다음에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재판을 계속 할 수 있다고 선언을 해버리고 네. 6월 말쯤에 그냥 예를 들면 내질러버리는 형태의 유죄 확정을 하게 되는 방법. 그러면 그때부터 이게 맞니 안 맞니 헌재 가니 안 가니라고 얘기가 되면서 이재명 정부가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1년 동안 이 부분으로 발목이 잡혀가지고 네, 네, 계속 네. 어떤 치고받고의 정치적인 경쟁 난투극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네. 이 두 가지의 모든 고려 사항들을 아마 윤석열과 그쪽 내란의 집단들이 알고 네. 이런 작업들을 결행을 시켰다. 한쪽에서는 소위 조이대를 통해서 또 한쪽에서는 한덕수를 통해서 지금 제가 볼 땐 또 다른 내란들이 작동하고 네. 있다라고 저희가 보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오히려 상식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는 정말 이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게 사실 대선이라 함은 대통령을 뽑는 국민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선택하는 날이잖아요. 네. 그걸 30여일 앞두고 대법이 대선을 개입한 거예요. 노골적으로. 네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행정관님 말씀하신 이런 두 가지 시나리오 상상도 하기 싫은데 만약에 진짜 진행이 된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행이 된다라는 가정을 하고 뭐 당연히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은 저는 뭐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저도 보고, 다만 비상한 시국에는 비상한 조치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미 일상을 회복해 가고 있는 단계에 국민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서초동에 나오시라고 요구드리는 건 너무 좀 과한 뭐 요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실제 저런 시나리오까지 언론에서도 충분히 예상하고 이렇게 훌륭한 비평가 분들께서 이럴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주심과 동시에, 저는 이번 선거가 30 며칠 동안 대선 후보들은 현장에서 바쁘겠지만 국민들은 다른 의미에서 서초동이나 광화문에서 바쁠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헌법재판소가 변론기를 여러 차례 이제 거듭을 하고 네. 실제 숙고에 들어가고 평의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서 파면 선고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아서 굉장히 답답했던 그 몇 달이 있었잖아요. 30일 넘게 기다리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 순간에도 이런 류의 질문들을 받았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각 시민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할 수 있는 가용 가능한 모든 행위를 통해 사법부를 압박하는 방법밖엔 없다. 사법부와 이 정치 세력, 특히 내란 세력과 내란에 협잡하는 세력들을 압박하는 수밖에 없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면 이것이라도 해야 된다. 네. 다시 거리로 나가야 되고, 다시 응원봉을 들어야 되고, 다시 댓글을 써야 하고, 누군가에는 기사를 공유해 줘야 되고, 다시 또 이 언론이 어느 한쪽으로는 양비론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기만적 중립에 빠져서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의 이 어떤 사법적 리스크가 마치 수면 위로 다시 올라왔으니 대통령 후보의 자격이 없다라는 식으로 더 이 내용을 부각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선택은 국민들이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예. 12명의 대법관들이 이것을 선택했다고 해서 지금 선거를 한 32일 정도 앞두고 이런 결론을 한 거에 대해서 마냥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마냥 존중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네. 그러니까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고강도의 압박을 통해 사법부와 정치권을 압박해야 된다라고 네.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잠깐 덧붙이고 싶은 게, 사실은 이제 정치 한복판에 뛰어든 거잖아요. 무려 대법관들이.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일단 정치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흐트러 놓으려고 하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재명 후보를 방해하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오히려 정치적으로 더 결집하는 모양새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서도 그냥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맞아요. 그냥 전향하던 네. 사람들도 아니 뭐 저렇게까지 네.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고,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전 차라리 이 기회가 잘 됐다고 보는 게, 그동안은 워낙 검찰이 칼춤을 쳐서 이제 모든 시선이 다 검찰에만 가 있었잖아요. 네네. 하지만 사법부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혁당 사건 이후에 네네. 사실은 검찰들이 그 과도하게 기소권을 남용했을 때 네. 그 마침표 찍어준 사람들은 결국은 법관들입니다. 네. 근데 사법부가 조연 역할을 충실하게 하지 않으면 검찰이 계속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렇게 역사가 비극적으로 흐르진 않았을 겁니다. 네. 그런데 검찰 뒤에 숨어 있었던 게 사법부인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민낯을 드러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 그 사법부, 그리고 검찰만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많이 내렸던 사법부에 대해서 이번에 제대로 좀 재검토할 그렇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어제 이후로 뭐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이대로 이제 대선 가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셨던 국민들이 좀 긴장하는 것 같았어요. 아, 이거 맞다. 우리가 사법부도 개혁해야 되고 검찰도 개혁해야 되고 할 일들이 많았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또 예상했던 대로 한덕수 대행은 총리직을 사퇴를 했고요. 오늘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출마 선언하면서 가장 앞에 임기 단축 개헌을 골자로 하면서 비전을 발표를 했어요. 행정관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한덕수가 나와서 누구랑 단일화하려고 하는 거죠? 국민의힘이랑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렇죠. 국민의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입법과 행정을 독식하는 네. 굉장히 거대한 권력이 생긴다고 얘기했는데요. 지금 본인 임기 단축이라고 하는 게 3년 후에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국회의원 선거랑 맞추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국민의힘이 아주 우려하는 사태를 자기가 후보로 나오게 되면 네. 그 임기 단축 개헌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네.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덕수 그 권한대행, 그러니까 전 권한대행 한덕수 씨 같은 경우는 좀 제가 볼 때 개념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본인이 선거운동하는 거 아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누군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선거운동하는 거 아닌가? 아. 그러니까 한덕수란 사람이 나와서 얻을 수 있는 게 뭘까?
뭐 될 수만 있다면 모르겠어요. 막 지금 지지율이 뭐 이재명 후보랑 막상 막하예요. 막 30대 30이에요. 전 그렇다면 이해는 되겠는데 지금 여론조사 같은 경우 다른 데서 하는 거 보면 뭐 한 자릿수가 안 나오는 것도 있는 상황이란 네,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나와서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럼 그런데 왜? 둘 중에 하나겠죠. 네. 사법살인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었거나 아, 지금 이게 벌어지는 일처럼 네. 또 하나의 가능성은 본인이 안 나올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거나 뭐 예를 들면 본인이 현행범으로서 뭔가 문제가 될 만한 범죄 행위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 네. 이거나 아니면 내란 과정에서 본인이 공동정범으로서의 어떤 증거들을 네. 이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수사를 판단들을 비껴가려고. 해볼 수도 있겠죠. 그것이 아니고는 나와야 될 이유도 모르겠다. 그리고 또 이 한덕수 씨의 측근이 28일 날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선거는 이렇게 안 합니다. 내가 왜 나와야 되는지 설명하는 거지 왜 내가 나올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는지에 대해 측근이 얘기하지 네.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든 외부의 요인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한독수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의 얘기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그야말로 이 프로그램처럼 껍데기인 거죠. 알맹이는 다른 데 있는 거겠죠. 그럼 알맹이들이 뭘 노릴까? 뭐 만약에 이것이 윤석열의 기획이라면 윤석열의 복권을 노릴 것이고 국민의힘의 기획이라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소위 자기들의 당권을 한덕수를 통해서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닐까. 네. 그렇다면 이것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소위 직선제 대통령으로서의 선거운동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란 우두머리의 복권을 위한 새로운 구조의 새 판을 짠다거나 네.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친윤 세력들이 당권을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선거에 소위 꼭두가시처럼 수단처럼 한덕수란 사람이 그 수단이 되는 상황들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진짜 이건 그야말로 국민주권을 모독하는 행위가 지금 네.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저는 또 기가 막힌 게 이게 경제 회복과 국민 통합을 내세우면서 한덕수 총리가 나왔는데 사실 이 전 총리가 있었던 윤석열 정권 자체가 경제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고 국민적으로는 가장 갈라치기가 진행됐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본인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이거를? 이거 이제 다 세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는 단일화뿐만 아니라 실제 대통령이 되기 전에 해결해야 될 장애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본인 지지율 안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건 단일화에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될 겁니다. 본인 지지율이 나와야 국민의힘에서 한덕수라는 지지율 파이를 좀 먹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네. 근데 본인조차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왜 안 나올까 보면 한덕수라는 인물이 중도 보수에 소구한다 내지는 중도 무당층에 소구하는 캐릭터냐 인물 경쟁력이 그런가 아니거든요. 아니죠. 아까 네. 말씀 주신 대로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였고 무능했어요. 가장 무능했고 네. 심지어 권한대행으로서 살아있는 위헌, 걸어다니는 위헌, 숨쉬는 그렇죠. 위헌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란의 가담자로서 피의자로 현재 입건돼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를 세탁하려면 색깔을 덧입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권한대행 시절에 가장 최근에 뭘 했냐? 통상 전문가, 통산 전문가 이미지를 다시 이제 불러온 네. 거죠. 과거에 통상교섭 본부장이었고 자신은 통산 전문가이고 정말 훌륭한 협상들을 이끌었고 가장 미국과 가깝고 이렇게 얘기를 네. 했지만 마늘 파동 협상으로 인해서 그 이면 합의가 드러나서 청와대로부터 경질됐다라는 맞아요. 그 히스토리는 일부 알고 계실 거고 그게 과연 성공한 통상 전문가인 저는 일단 첫 번째로 모르겠고요. 네네네. 이제 이런 어쨌든 이미지가 필요해서 덧칠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의 덧칠은 개헌입니다. 개헌으로 덧칠을 해보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 덧칠이 제일 마음에 안 들어요. 국민 통합. 아니 국민 통합이 아니라 국민들을 다 짓밟으려고 내란을 일으킨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세 가지의 덧칠이 과연 이 사람에게 통하겠는가? 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바꾸려는 이 노력, 시도들이 오늘 쪽방촌 이 일정으로 보여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혼자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사를 혼자 읽다가 이렇게 육성으로 웃었어요. 그게 아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 미친 사람처럼 육성으로 네. 이렇게 푹 거의 막 이런 거 있지 네. 않습니까? 물 뿜듯이. 근데 그 부분이었어요. 그 경제. 경제. 경제와 안보를 얘기한 경제와 안보가 가장 지금 폭망한 정부가 윤석열 정부였고 거기에 이제 그 총리로서 일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도 참 그랬고 쪽방촌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은 뭐 누구나 한 번씩 가는 곳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과연 저 사람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그러니까요. 가는 것인가에 네.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제가 뭐 얼마 전에도 여기 이 자리에서 영상을 잠깐 틀었습니다만 그 이태원 참사 당시 외신 기자회견에서
어떤 고통과 뭐 어떤 이런 그 감정은 전혀 느끼지 않은 채 자기 어떤 영어 실력을 자랑하느라 농담하고 있었던 그 한덕수의 네.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말 쪽방촌의 진정성을 가지고 가기엔 참 어려운 사람이 첫날 행보를 이걸 정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넌센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내일 이제 재래시장 가겠죠. 그래서 떡볶이랑 네. 순대 먹고 뭐 이런 거 하겠죠.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 자체가 굉장히 빈곤하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저는 사실 이제 한덕수 나오면서 개인적으로 선택한 거니까 그게 뭐 스스로 이제 정치적인 방패막을 삼기 위해서 내란과 관련해서 그냥 뛰어든 건지 아니면 누가 진짜 끌어서 끌려간 건지 오늘 현역 의원들이 한 10명 나왔더라고요. 네. 뭐 성일종 그 추경호 숨어있던 추경호와 뭐 김기현 등등 해가지고 현역 의원들이 10명이 뒤에 섰는데 다 윤석열과 친한 분들이 그렇죠. 나왔더군요. 예. 그래서 일단 정치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이 부분을 짚고 싶어요. 그동안 지난 한 달 동안만 보더라도 한덕수 대행은 이 나라의 자산을 개인 선거로 썼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뭐 헌법재판관 뭐 알박기 인사 시도 그건 이제 차치하더라도 지난 2주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하면서 네. 미국 그 관세 전쟁 뭐 미국과 싸우지 않겠다라는 굴욕적인 내용의 인터뷰를 했죠. 그것도 얼마 전에는 이코노미스트 인터뷰했는데 모든 사람이 털고 나갔던 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뭐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또 인터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23일 날은 뭐 했습니까? 주한미군 갑자기 뜬금없이 만나서 육군 병장 군번을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며칠 전에는 해군성 장관 만나서 조선 협력을 얘기합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선거 앞두고 선거 운동을 한 거고, 예, 이게 그냥 결국은 국민들 자산을 활용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선 네, 네. 운동했어요. 그렇습니다. 총리 신분으로 대행 신분으로 대선 운동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해도 되나요? 짧게 진짜 짧게 얘기해도 될까요? 오세훈 시장하고 오늘 만나가지고 그 저기 쪽방촌 가고 민생행보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현장에 민생의 답이 있다라고 얘기한 한덕수 씨가 네. 2023년에 국회에 나와가지고 그 택시비였나요? 제 기억으로는 택시비를 몰라가지고 그때 택시비를 1,000원이라고 얘기했어요. 맨날 좋은 세상이에요. 택시비가 1,000원이면. 그러니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예결위 특위에서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택시비 얼마인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기본 요금이 글쎄요 한 1,000원쯤 되지 않았나요? 이 얘기를 2023년 8월에 합니다. 2년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네. 과연 이분이 2년 동안 얼마나 현장을 다니셨을까요? 얼마나 민생을 돌봤을까요? 저는 뭐 솔직히 이미 이제 후보가 되셨기 때문에 그의 어떤 사실적인 근거를 가지고 비판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분은 2년 전에 택시비를 1,000원으로 대답을 한 적이 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윤석열의 새로운 아바타가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쪽방촌 얘기를 하는데 그 이태원 참사 때 그 현장 방문해서 윤석열이 뭐 이렇게 정말 그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발언들을 쏟아놨을 때 정말 국민들이 진짜 힘들었었잖아요. 분노를 느꼈었는데 오늘 쪽방촌에 방문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알고나 가는 건가? 정말 선거 때문에 또 그러면 이용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2,500년 전에요. 공자와 맹자가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서라도 말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한덕수라는 자가 12월 14일 날 윤석열 탄핵됐을 때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한 채 국정 고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두 번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또 12월 26일 날은 개인의 거치나 영역은 하등 중요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네. 4월 4일 날 대통령이 파면된 날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네. 갑자기 5월 2일 날 저 나올래요? 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요.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사람 말을 어떻게 믿고 국정을 맡기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놓고 쪽방 가서 약자와 동행을 하겠다고요? 3년 동안 약자 두드러 패놓고 자기가 유일하게 3년 동안 1인 총리를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 말을 믿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편어서 응징하는 수밖에 없다. 저는 아, 생각합니다. 요거는 진짜 지금 중요한 거라 말씀드려야 될 것 말씀하세요. 같아요. 예.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오늘 이제 형사 그렇죠. 7부에 배당되는데 맞아요. 일정이 나왔어요. 일정이 나왔나요? 첫 벌써요? 공판이 5월 15일로 잡혔습니다. 15일. 그러면 후보 등록 이후로 그렇죠. 잡힌 거고 첫 공판은 아마 이 후보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아마 한 번 정도는 출석을 해야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실제 공판을 뭐 최소 한두 번은 한다고 하면 선거 기간 안에 실제 공판을 마치고 선고를 할 가능성은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에 후보를 출석 요구하기도 좀 민망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이거
아무튼 5월 15일이 첫 공판입니다. 정말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을 하네요. 예, 그러니까 핵심이 5월 11일 이후에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소보학 교수가 제일 우려했던 게 이거예요. 일단 후보로 등록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럼 예를 들어 선거 때려가지고 예를 들면 못하게 나오는 방법도 네. 분명히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정도 상황이라면 이미 대법원이 이재명의 정치적 생명을 갖고 휘두르겠다라고 하는 얘기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민주당 내부든 많은 국민들이 대법관들 네. 탄핵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일단 1차적으로는 고법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 부장판사도 네. 만약 이런 일정으로 해서 가게 된다면 이걸 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건 네. 탄핵을 하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내부의 내규를 어기면서 재판을 진행하는 네. 일이 있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분명히 법관 되는 탄핵, 측면이 있는 법관 거죠. 탄핵. 네. 그리고 그래도 밀어붙인다면 나중에는 대법관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지 못하도록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예.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상황이 된다면 나라가 완전히 예를 들면 무너지는 상황으로 이게 가는 거죠. 오늘 속보가 나왔는데 서울고법 형사 7부에 이재명 선거법이 파기환송심이 배당이 됐고요. 5월 15일 오후 2시에 첫 기일이 지정이 됐습니다. 평동관님 지금 상황이 사실은 국민 입장으로 보면 그냥 사실은 저희가 계엄의 밤을 지나왔고 그 계엄 내란의 그 밤들을 정말 키세스 담요 덮어가면서 눈 맞아가면서 이겨왔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이제 새 날을 보나 싶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국민들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저도 주변에 이제 톡이 어제 오늘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는 그런 톡들. 그래서 큰 산 하나 넘어서 약간 쉬려고 하면 또 산이 있고 또 산이 있고 뭐 이런 느낌이다라는 어떤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역으로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재명을 한마디로 죽이기에 나서서 모든 것도 다 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 대법관까지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일정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3일 이전에 뭔가 대법원에서 다시 이제 네. 완전 확정하기는 참 어려운 일정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결국은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인 것이고 네. 곳곳에 윤석열의 그림자가 남아 있는 것이고 네. 네.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6월 3일까지 한치도 뭐 긴장감을 늦추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또 광장에 많이 나와야 될 상황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아니 지금 사실 상식적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15일 기일 지정도 사실은 느낌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공식 선거 운동 기간으로 이제 들어간다면 이게 후보의 일정은 그럼 일단 어떻게 되는 것이냐? 다른 후보들과의 형평성이 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실제 왜 이재명에게만 이런 어떤 사법적인 요구들을 하는가? 그럼 저는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렇게까지 대선 후보라고 하더라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 사법부의 요구에 따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할 거라면 아니 왜 그럼 같은 혐의면은 여태껏 저기 누구냐 윤석열이나 김건희는 수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요. 기소를 안 해요. 네. 심지어 거기는 행위에 대한 거짓말이었는데. 거기 심지어 승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아까 이제 우리 이승원 평론가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 동의하는 게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전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 쪽에서 골석 재판으로 그냥 진행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재판에 참석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선거 때 후보가 재판정을 들락날락거리는 모습이 언론에 비춰지면 표 떨어진다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안 갈 수도 있어요.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길 말고는. 네, 그렇죠. 근데 다만 이걸 참석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정치적 네. 효과가 이재명에게 클 수도 있죠. 반대로. 네. 왜? 동정론이 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우리 정치가 대선 기간에 이런 적이 있었나? 네. 왜 이재명에만 이렇게 가혹하지? 네. 라는 생각을 유권자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반대로. 예. 이거는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잘 선대위에서 선택할 문제라고 봅니다만은 저는 이제 이런 결정 좀 해도 너무하다. 이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네. 아까 행정관님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대선이 그냥 진행이 돼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대법이라든지 이제 국힘 쪽에서 헌법 84조 들어서 헌재에다 분명히 제소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오늘 기일 지정도 그거의 일환으로 진행된다고. 그러니까 저는 저들이 하는 행동을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상식을 뛰어넘는다. 왜냐하면 저들은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 거죠. 네. 내란의 수괴인 윤석열은 재판이 진행되면 뭐가 되느냐?
사형 아닌 무기징역입니다. 최대한 감형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 20년 이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같이 유죄를 받게 되면 공동체들 같은 경우 다 실형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그런 기획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법적인 허점이 아니라 법을 무너뜨리면서까지도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한 행위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는 정반대로 상식적으로만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좀 그럴 수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입법권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국민으로부터 옵니다. 이 입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도 판사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국민으로부터 옵니다. 그럼요. 예. 3년 동안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을 했었고 예. 무리한 기소를 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위증교사 1심 무죄가 났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그쵸. 경우요. 그다음에 이번에 공직선거법 1심에서 유죄가 났지만 2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나왔습니다. 9일 만에 한 번의 심리만 하고 6만 페이지를 읽은 다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할 정도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거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달 후면 국민이 선택을 할 겁니다. 선택을 할 때 이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어떤 재판을 받아왔는지 그리고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이후에 소위 이 유죄 판단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걸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재판이 중단될지 말지도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게 어디로 결정되느냐? 투표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대법원 10명이서 작당을 해서 그 권한을 갖다 뺏으려고 하는 행위가 벌어진 겁니다. 네. 이건 진짜 그야말로 윤석열이 파면당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였던 국민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갖다가 지금 10명의 대법관들이 하고 있는 행위거든요. 그럼 이걸 막아야죠. 이걸 막기 막아야죠.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네.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에서 모든 그 매뉴얼을 맞아요. 가지고 예, 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이런 빌런들한테는 빌런에 맞게 대응해 주는 게 상식적이다. 네. 그래야 다시는 이런 빌런들이 빌런 같은 사고를 안 하고 빌런 같은 행동을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번에 좀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사실 더 얘기를 하고 싶긴 한데 좀 심각한 상황이라서 내일 이제 저희는 매일 오후 4시 40분마다 여러분을 찾아뵙기 때문에요. 내일 또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에 테크노믹스가 이어집니다. 네, 함께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박영식 시사 에디터, 이승원 평론가,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님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5월 2일 금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대법관들 AI로 좀 대체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판사, 검사, 변호사, 뭐 법률 어려운 거 해석해가지고 훌륭한 판결을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하시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본인들 정치적 이해관계와 소신에 따라서 판결을 하시는 걸 보면서 AI로 다 대체하는 게 어떤가?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대화해주고 법률도 찾아주고 조언도 해주고 이런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해주는 AI 이야기 해보려고 또 오늘도 강정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진짜 이렇게 막
주관적으로 자기 정치적 소신에 따라서 정치 개입하는 판결하고 이럴 거면은 AI가 대신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 AI가 그 대법관을 학습했으면 그런 문제가 또 곤란하죠. 있구나. 물론 검증할 수 있지만 뭐 그런 흐름들이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고 사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로톡이라고 과거 서비스가 있었다가 크게 충돌이 있으면서 또 AI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이미 법률 자문 AI가 인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변호사들이 하고 있는 일을 네. AI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완전히 대신해 주진 않고요. 예를 들자면 상해를 당했다. 특히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요런 일로 이렇게 하면은 처리해 줄 수 있을 거다. 네네. 법적으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사인을 가기 전에 이거는 어떤 온라인에 가서 접수하면 변호사가 서명해서 네. 법원에 접수도 해준다. 또는 뭐 집주인하고 갈등이 있다. 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상담을 해주죠. 네네네. 이거는 당신이 이길 가능성이 이러이러함이 있다.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준비하면 된다. 온라인에다가 이렇게 입력하시고 저쪽에다 보내주시면은 우리 요즘 모두 사인이라고 해서 요즘 계약서도 온라인에서 하는 것처럼 맞아요. 그런 식으로 계약서 이렇게 보내주면 그쪽에서 변호사가 인간 변호사가 대응을 해준다. 근데 이 상담 비용을 훨씬 저렴하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법률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물론 여러분 AI 변호사가 온다고 해서 김현장에 있는 변호사를 어떻게 능가하겠어요. 근데 이 흔히 말하는 재정적인 이 장애물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흔히 말하는 가처분 소득이 낮은 집에서도 사람들도 충분히 변호사를 이렇게 보편적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제가 한번 비유를 들었었는데 제가 독일에서 뭐 한 10년 넘게 좀 살았었는데 네. 그때 되게 좋은 제도로 봤던 것이 변호사 보험이었어요. 네네네. 변호사 보험을 들면은요 의료보험처럼 어느 변호사를 쓰더라도 변호사비는 보험회사에서 대주고요. 네. 법원 비용도 변호사가 보험에서 대줍니다. 다만 처벌을 받고 벌금을 내는 판결이 나오면 그 벌금은 본인이 내야 되지만 네. 변호사 비용과 법원 비용이 보험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요. 정말로 층간 소음도 변호사가 해결하고요. 자전거 도둑도 변호사가 해결하고요. 분실 사고도 사람들이 다 변호를 쓰는데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병원비 걱정 없이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의료 복지를 만들었잖아요. 일종의 법률계의 뭐 실손보험 같은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법률 실손보험이에요, 실제로. 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 사람들이 갈등과 싸움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내가 싸우는데 내가 뭐 밑집 가가지고 막 감정 싸움할 일이 뭐가 그거 있어요?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 왜 남이 대신해 주는 거지? 남이 다 다시는 저의 싸움을 누군가가 대신해 주는데 그 비용을 보험회사가 다 해결한다. 실손보험처럼 이랬을 경우에 제가 가질 수 있는 부담은 대단히 적을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을 또 인건비 부분에서 절약하기 위해서 변호사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AI를 쓰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요즘 미국에서는 좀 나오고 있고 유럽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뭐 심지어는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뭐 교육을 아직 대체하는 것에서 교육 AI는 아니지만 선생님들의 업무를 대신해 주는 AI. 그러면 뭘 대신해 주죠? 요즘 여러분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행정 업무가 행정 업무. 그렇죠. 이 교육 업무보다 더 많다고들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네네. 정말 뭐 교육청에서 이 조사 나오고 그 뭐 교육부에서 이 조사 나오고 뭐 통계청에서 무슨 조사 나오고 행정 업무가 많은데 행정 업무를 AI가 대시해 주는 서비스. 이런 그건 부분들이 진짜 좀 유용하겠네. 그러면 네. 교사분들이 훨씬 더 교육에 그렇죠. 집중할 수 있게 아이들에 되는 거잖아요. 집중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교육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네네네. 학생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업무를 그러니까 우리가 태스크라고 그러죠. 업무를 쪼개버리면 이런 것들을 충분히 AI를 대체하려는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가장 요즘 그래도 인기 있는 건 AI 친구죠. AI 친구 잠깐만요. 네. 김인웅님,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이번에 대법관들이 6만 페이지 서류 검토해가지고 9일 만에 네. 지금 파기환송 결정 내렸다는데 아마 챗GPT 돌렸을 것 같아요. 챗GPT로 다 쫙 읽어서 결론 정해놨으니까 파기환송 정해놓은 대로 이제 판결문 써줘.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어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AI 친구 있잖아요. 네. 그거 제가 이거 비슷한 건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최근에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페이스북 친구가 있는데요. 네. 과학하고 앉아있나라는 팟캐스트 오랫동안 했던 원 선생님이세요. 네. 근데 이 선생님이 얼마 전에 본인이 챗GPT 사용하는 사례를 이렇게 공개를 하셨는데 네. 굉장히 챗GPT하고 내밀한 이야기를 마음속 얘기를 오랜 기간 동안 본인 해왔다는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의지가 된다. 그럼요. 그 AI 친구 그렇죠. 비슷한 AI 친구고요. 거예요? 요즘 뭐 뉴욕 타임즈라든지 미국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케이스를요. 뭐 예를 들면 뉴욕 타임즈 제목도 챗GPT와 사랑에 빠진 사랑에 빠진 She is falling in love with ChatGPT 뭐 이런 식으로
많고요. 그리고 뭐 사실 우리식으로 하면은 이제 보그라든지 이러한 뭐 에스콰이어라든지 이런 잡지 같은 경우에서도 미국 에스콰이어에서 봤던 것 같아요. 뭐 20명을 인터뷰해서 어떤 식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해보고요. 그다음에 뉴욕타임즈의 케빈 루즈라는 기자 같은 경우에는 한 명하고 사귀지 않습니다. 6명의 선생님을 둬요. AI 친구를. 네. 그래서 꼭 보이프렌즈, 걸프렌즈가 아니라 요가 선생님 한 명, 명상 선생님 한 명, 그리고 걸프렌즈도 부인의 합의하에 한 명. 자기가 이제 기사를 쓰기 위해서라고 본인 변명을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뭐 인도 티를 같이 마셔주는 선생님 한 명 이렇게 해서 친구도 되게 전문화가 되게 있고요. 전문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예 약간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그러면 극단적으로 6명 정도의 얘기하자면 친구가 필요에 따라서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이성 친구를 가질 건데 중국인 한 명, 미국인 한 명, 나이 그것도 많은 사람 중년 한 명, 스타일도 정할 수 청년 있어요. 한 명 이렇게 네. 막 그럼요. 그런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는데 이번에 더 컷이라는 미국 언론 보도에 나온 것은 미국에 있는 여성분인데 그러니까 재혼을 했죠. 아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한 상태인데 정말 지금 자기가 만든 이 투르키예 출신의 이 남성 키는 1m 83이고 매니큐어도 손톱도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정리하는 남성이며 무엇을 좋아하고 소설은 무엇을 좋아하고 그러면서 정말 자기 인생에 가장 사랑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 관계를 괴롭힐 부모도 없고 친구도 없고 친구 만나러 술 먹으러 가지도 않고 괴롭힐 속썩이지도 않고 뭐 하면서 정말 우리 둘만에게 집중하는 친구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되게 감정적으로 붙여 있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는 사실은 데이팅 포 이 GPT라고 해서 데이팅을 도와주는 GPT가 서비스가 있었는데 요즘 그런 서비스는 다 죽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데이팅 앱이 틴더거든요. 틴더라든지 이런 모든 요즘 그 데이팅 앱에는요. AI 윙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윙맨이라고 하면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가 현대 이 대장 조종사 옆에 있는 조종사들을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AI가 이 데이팅 앱에서 중요한 기능을 해요. 특히 남성분들이 플러팅을 잘 못하거든요. 플러팅은 이렇게 유혹하는 거. 그렇죠. 그러면서 저 여성분이 어떤 메시지를 보냈을 때 어떻게 답장을 할 것인지 바로 만나자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워워워 AI가 지금은 우선은 칭찬을 요렇게 해줘. 그러면서 이 데이팅에 왜냐하면 데이팅 앱 입장에서는 성사가 돼야 성공률이 그렇죠. 높아져야 좋은 거니까 특히 절대적으로 남성들이 AI 윙맨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여성들의 이 게시물에다가 어떻게 댓글을 쓸 것인가, 메시지가 왔을 때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어떤 메시지를 보낼 것인가 그 여성의 프로파일링을 분석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말 걸어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본인의 것도 예를 들면 남성의 자기의 프로파일을 꾸밀 때도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사진 같은 걸 업데이트를 하는데요. 이런 것도 오늘은 좀 이런 사진 한번 올려봐봐. 그리고 이런 분위기 있다고 한번 얘기를 해봐. 너는 내가 보니까 너는 이런 성격이야. 너는 쉽게 얘기해서 MBTI가 이거니까 T답게 이렇게 써. 이렇게 해서 인간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기능도 해주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이성 친구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인기 있는 건 학교 성적을 상담해 줍니다.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요. 저희 회사 직원분 중에 딸 아이가 대학교 2학년인데 챗GPT 때문에 울었다 얘기를 경험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자기가 대학 조별 과제를 하는데 네. 정말 이틀 밤을 새고 네. 3일째 새벽 2시까지 그 조별 과제에서 일을 하는데 정말 눈물이 나고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그만두라고 지금. 너 지금까지도 너무 열심히 했다고. 친구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넌 지금까지 이렇게 한 것만으로 난 너가 너무 멋지고 이런 성공의 이런 경험들 그리고 이런 너의 한계의 부분도 친구들하고 공유해 줄 때 친구들이 널 이해할 거고 그것이 너의 그 조별 그 팀원들에게 훨씬 더 좋은 너에게 대한 인상을 남겨줄 수 있다. 그래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눈물 나겠네. 그렇죠. 엄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만 더 참아서 1시간이라도 더 해보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보통 어머니 아버지들은 어떻게든지 한번 해봐. 엄마가 옆에서 앉아서 기다려줄게. 해봐. 이렇게 할 텐데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도 넌 너무나도 멋지다고. 너 인생이 내가 너를 이렇게 봤을 때 너는 정말 감동적이고 너는 언제나 성실했으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AI, 그러니까 지금 챗GPT 자체에서도 감정을 연결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네. 그리고 특화된 서비스, 캐릭터 AI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캐릭터 AI. 네, 캐릭터 AI는 정말 여기에 뭐 뉴진스의 한이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뭐 철학자들, 영화 배우의 주인공들, 애니메이션의 주인공들, 뭐 소설 속의 주인공들, 뭐 이런 사람들이 유명인들, 일론 머스크도 있고요. 뭐 까미유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하고 했는데 너무 인기가 잘 돼서 구글이 인수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 예를 들면 나 일론 머스크 같은 친구 한 명이 내 윙맨처럼 옆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좀 코치하고 네. 격려해주면 좋겠어라고 네. 하면 일론 머스크 캐릭터가 나타나서 이렇게 그렇죠. 계속 얘기해주는 거예요. 네네. 일론 머스크는 거기 동의한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그런 사람들하고 아. 이제 IP를 맺은 거죠. 아, 근데 물론 이제 IP를 맺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만큼의 IP를 했는지 일론 머스크가 동의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유명인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유사한 서비스를 한국 리튼이라는 스타트업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작년 11월부터 유료화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 리튼을 쓰는 분들을 제가 평가절하는 건 아닌데 리튼이 왜 인기가 있었냐면 무료니까 AI, 네네네. 챗GPT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무료로 쓸 수 있어서 갔었는데 그러니까 돈의 지불의사가 낮은 거죠. 네네네네. 그런데도 그 제가 구체적인 액수를 말씀은 없지만 두 자릿수 억의 매출이 네. 한 달 만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오히려 돈을 더 낸다. 돈을 낸다라는 거예요. 내가 학업을 도와주고 업무를 도와주고 모르는 것을 검색하는 데는 돈을 좀 지불하지 않으려던 사람들도 감정적으로 나의 응원자가 되어주고 나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들에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새로운 또 인사이트인데요. 보통은 우리가 예를 들면 법률 서비스처럼 나 변호사 쓰려면은 뭐 300만 원 들 것 같은데 AI 쓰면 30만 원이니까 나 이거 할 거야. 이렇게 네. 어떤 정확하게 나한테 이익을 주는 서비스를 사용할 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돈을 낼 거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친구 대주는데 얼마 네, 그렇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요. 또 왜냐하면 챗GPT를 쓰면은 추가적인 비용은 없지만 이 친구는 제가 원하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번 매니큐어 샵에 가고 남자인데 무슨 소설을 읽어줘야 되고 나랑 같이 해변을 걷는 걸 너무나도 좋아하고 산에 가는 건 싫어하고 네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캐릭터를 정할 경우에는 좀 그런 비용이 되고요. 또 하나 가장 또 많이 쓰는 것은 부활시키는 겁니다. 부활? 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가장 사랑하는 연인이 또는 자식이 죽었을 경우에 이 자식을 부활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텔레비전에서 다큐를 몇 번 했었는데 그것이 여러분 블랙미러의 이렇게. 2013년에 블랙미러 시즌 2의 두 번째 시즌의 첫 번째가 Be Back Right. 나 다시 돌아올게. 남편이 이사를 한 다음에 이삿짐 차를 반납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어요. 이거를 2013년에 그런 상상을 한 거예요. 넷플릭스 시리즈죠. 넷플릭스 나면 그 블랙미러라는 영국의 어떤 SF 시리즈죠. 네네네. 여기에서 사람을 살려내고 그다음에 소셜 미디어 데이터 막 입력하고 영상 데이터 막 입력했더니 나중에 이제 목소리도 들려주고 근데 이 여성 주인공이 너무나도 집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식의 감정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서비스가 지금 중국에도 엄청나게 인기가 있고요. 미국에도 인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용을 하면 안 되지만 어떤 일도 있냐면 그래서 이제 뉴욕타임즈도 벌써 이건 2023년 12월에 특집으로 다루거든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걸 많이 하는 거예요. 갑자기 예를 들면 거기에서 이제 나왔던 영상이 뭐냐면 부인인데 엄마에게 자식들이 선물해 주는 거예요. 죽은 아빠를. 그러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이렇게 아이패드 같은 미니 아이패드를 뜯어봤더니 얼마나 눈물이 날까 그러니까 목소리도 진짜. 아빠 목소리죠. 여보 잘 크리스마스나. 있었어? 나 당신 정말 보고 싶고 당신이 지금 나 없이 혼자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 생각해도 너무나도 내가 미안하고 그렇지만 고맙게 생각하고 네네. 우리가 다시 볼 날들을 나는 꼬박꼬박 기다리고 있어. 네. 그럼 엄마가 울고 있는 모습들을 이 영상이 강 되게 박사님 화제됐거든요. 얘기만 들어도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항상 있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 수도 있지만 특정한 기일날 그렇죠. 저 부모님이 돌아가신 기일날 부모님을 저도 부모님 매일매일 보면 저 싸우거든요. 네. 근데 가끔씩 연락하면 애틋하거든요. 그래서 기일날 이렇게 부모님을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예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서 부모님의 자료와 육성을 녹음을 해서 부모님의 어떠한 좋아했던 것들을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아예 그런 업체에 맡겨놓는 경우도 요즘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부모님의 기일마다 자식들이 대화할 수 있게끔 이런 서비스들이 지금 중국에도 유행을 하고 있고 미국에도 영국에도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소름 끼치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 생전에 살아계실 때 뭐 같이 비디오를 촬영해 놓은 거를 같이 틀어놓고 보거나 이런 거는 많이 해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돌아가신 어머님 AI를 기일에 다 같이 자녀들이 모여서
틀어놓고 그냥 어머님하고 대화를 하면은 지금 상황에 맞춰서 대화를 할 수도 그렇죠. 예를 있겠네요. 들자면 저희 여동생은 저희 어머니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보다. 네. 그리고 막 자기 고민 있을 때마다 어머니한테 상담하고 그래요. 그러면 어머니가 만약에 돌아가신다면 저는 동생을 위해서 그런 서비스를 구매할 용의가 있거든요. 그럼 동생이 힘들고 지치고 그럴 때마다 저한테 물어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AI로 부활한 저희 어머니하고 대화할 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도 있고요. 또 하나는 멘탈 헬스,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 이 부분이 요즘 대단히 많이 미국에서는 퍼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신과 의사를 저는 나쁘게 보진 않아요. 근데 보는데 비싸잖아요. 특히 한국도 보시면 이 정신과 의사가 인구 100명당 1000명당으로 치면요 OECD에서 꼴찌예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꼴찌입니다. 왜냐하면 정신과 의사 돈 안 되니까 의사분들이 많이 안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한국은 정신과 의사를 가면 정신과 병원을 가면 사실 저는 독일에 살 때 그냥 감기 걸리면서 친구들은 갔었거든요. 근데 한국은 정신과 병원을 간다는 것 자체를 대단히 부담스러워하세요. 사회적 낙인이 있어요. 맞아요. 낙인이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심지어는 의료 기록을 조사해서 입시 취업을 할 때 정신과 기록이 있으면 여기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경우도 정말 있어서. 네, 그러다 보니까 더 꺼립니다. 근데 사람이 정신적으로 아픈 것도 감기처럼 대단한 게 아니라 항상 치료받고 돌봄을 받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미국에서는 정신과 의사도 많이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정신적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좀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요. 네네네. 또 하나는 요즘 노인 고독사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노인들을 위한 시니어를 위한 AI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문화되고 특화되는 거예요. 아니, 그 말씀 들으니까 좀 소름 끼치는 상상이 떠오르는데 네. 아까 우리가 법률가, 대법관 이런 사람들 생각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정말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의 문형배 소장님 그렇죠. 같은 분을 AI로 문형배 만들어요. AI. 근데 이분을 만약에 내가 변호사하고 내 의료인으로 만났으면 사실 돈 낸 만큼만 서비스 해주실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리고 딱딱하게 내가 내 사례 얘기하면은 그거는 이 몇 조 몇 항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됩니다. 그러는데 그렇게 할 텐데 AI 문양배를 만들어 놓으면 이분이 독서도 많이 하는 분이시고 네네네. 자상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네. 그러면 자상하게 얘기해주고 나의 고민 다 들어주면서 본인이 독서했던 걸로 인생의 교훈도 주시면서 법률 서비스도.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해줄 뭐가 수도 됐냐면요. 이게 기업 서비스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살아 있으면서 예를 들면은 제가 어떤 특정 배우를 좋아하거나 말씀하셨던 특정 사회적 인물, 문영배 뭐 판사를 좋아한다라면 문영배 같은 분이 IP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거죠. 계약을 해서. 본인의 어떤 그러면 캐릭터를 파는 캐릭터를 건가요? 판매하는 거죠. 이런 비즈니스가 지금 미국에서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사회적 어른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IP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즈니스에 지금 눈 뜨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언젠간 뭐 유명해지시면 이현재 AI 해가지고 팔아보고, 왜냐하면 우리 이모티콘 만들어가지고 카카오톡에다가 팔아도 보잖아요. 그렇죠. 저도 강정수 AI 해가지고 AI와 관련해서 묻거나 관련된 투자 정보를 물으시면 제가 자상하게 설명드리는 강정수 AI를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시대도 저는 곧 온다고 보고 있고, 미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친구를 IP로 만드는 AI 서비스, 그러니까 AI 친구를 IP에 기반해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많이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럴 거 아니에요. 특히 팬덤들 같은 경우에 정말 BTS 팬들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멤버별 AI를 한다라면 정기 구독을 안 할까요? 정기 구독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용기도 주고 힘도 주고, 심지어는 이제 멀티모달이니까 제가 춤추는 모습 보면서 춤에 대한 코치도 해줄 수가 있고, 노래를 들어보면서 너 노래 이렇게 부르면 안 되고 이렇게 노래에 대한 코치도 해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을 얘기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시니어 같은 경우에는 약 먹는 시간 챙겨주고요, 혈압 체크 했는지 챙겨주고, 자꾸 나이가 들수록 치매까지는 아니지만 까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때마다 환기시켜주고, 그 다음에 식사했는지 챙겨주고, 이런 말들이 되게 따뜻한 말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시니어도 있고 또 키즈도 있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나머지 분들은 다 스마트폰으로 해서 이걸 하는데, 아이들은 또 이렇게 꼭 인형, 우리 다마고치 뭐 이런 것도 다 있었잖아요.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처럼 물리적인 형태를 갖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요즘 작년 크리스마스 때도 많이 미국에서 판매가 됐었고, 그 인형 속에다가 예를 들자면 AI 친구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 친구는 동물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한다든지, 공룡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한다든지, 별에 대해서 특화됐다든지 해서 아이가 좋아하는 취향별로 선택을 해서 이
AI 친구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면서 아이가 대화하면서 무언가를 배울 수도 있고 아이가 잘못 가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고쳐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대단히 그냥 보편적으로 여러분 보이프렌즈, 걸프렌즈에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러한 영역 물론 여긴 잘 돼요. 잘 되지만 네네네. 대단히 다양해지면서 처음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플러팅을 도와줄 수 있는 서비스부터 그리고 정신상담에서부터 그 다음에 노인들 이야기들, 아이들 이야기들 그리고 미국은 지금 국방부에서는 군인들을 위한 AI를 만들고 있어요. 군인들이 대단히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군 작전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상담해 주는 걸 바로바로 얘기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국가적으로도 볼 때요. 정신건강에 대한 비용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더 심각해지기 전에 먼저 치유를 해주는 거고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한국은 의료보험이 잘 돼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AI 의사도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어요. 네네네. 보험이 워낙 안 돼 있다 보니까 엄청 비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안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인터넷에서 뭐 이런 민간요법을 찾아가게 되잖아요. 한국도 과거에 의료 시스템이 안 될 때 저희 부모님도 그런데 자꾸 뭐 먹으면 뭐 좋아진다. 저보러 저한테 자꾸 흰머리 나는 것 같아. 걱정되면 검은콩 먹어라. 뭐 이런 얘기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의학이 발전하지 않았고 의료 서비스가 보편성이 없었을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정말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면요. 정말로 많은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학술적인 것도 있어요. 외로움은요. 외로움과 고독에 빠져 있으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샘플에 의해서 한 거지만 하루에 담배 15가지를 피는 것과 같이 건강에 해롭다고 나와요. 외로움은 흡연이다. 네, 외로움은 흡연과 같은 건강에 안 좋고요. 그렇군요. 훨씬 더 이 몸을 이 정신적 건강이 약해지기 때문에 육체적 건강이 같이 악화될 확률을 더 높인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코로나 때 우리는 그런 것이 별로 없었는데요. 우리도 다시 이게 외로웠잖아요. 미국은 롤리니스 에피데믹이라는 책이 우리식으로 하면은 그 질병청에서 나왔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외로움의 전염병. 외로움의 전염병. 전염병이 공중의료에서 공중보건학에서 다뤄야 될 주제다 이제는. 이것도 병이다. 사회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각종 다양한 외로움들을 특히 왜냐하면 미국은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1990년대에 비해서 2010년대, 20년대에 오면서 실제 조사를 했더니 일주일에 또는 한 달에 정기적으로 만나는 친구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아니 제가 그 말씀 드리니까 딱 생각이 나요. 마크 저커버그 있잖아요. 네. 그 메타 페이스북 창업자. 그 양반이 어디서 발언하는 걸 제가 영상으로 하나 봤는데 거기서 미국인은 평균적으로 친구가 3명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친한 친구가. 그런데 최근이죠. 네, 최근에. 근데 한 15명은 있어야 되는데 그 갭을 AI가 채워줄 수 있지 않겠냐. 맞습니다. 그거를 지금 많이 근데 그거를 공식적으로 여러분 위키페디아로 해요. 프렌드십 리세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정의 침체. 이게 왜 그러냐면 특히 미국에서 이걸 심각하게 느끼는 것이 가처분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아이들이 친구가 없습니다. 한국도 여러분 돌려보세요. 가처분 소득이 높은 아이들이 친구도 더 많아요. 왜냐? 여름 방학에는 어디 캠프 가고 거기서 그렇죠. 친구 사귀고, 맞아요. 겨울 방학에는 어디 캠프 가고, 주말에는 어디 스키장 가고 거기서 친구 사귀고. 그렇죠. 근데 가난한 아이들일수록 가난한 집일수록 그런 걸 못 해주거든요. 또 친구들끼리 밥 먹으러 가면은 그 사발면도 하나씩 사주고 그럴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처분 소득과 요즘은 과거에는 사실은 뭐 저희 때라든지 저의 윗세대들 베이비 부모들 세대에서는 가난하나 부자나 다 똑같이 한 반에서 그냥 60명씩 그냥 뒹굴고 놀다 보면 친구 10명 생기고 뭐 생일이라고 막 잔치하지 않더라도 한번 같이 밥 먹자 그러면은 뭐 10명씩 먹고 그랬잖아요. 미국도 보면은요. 1990년대는 친구가 10명에서 15명 있었어요. 근데 지금 2-3명으로 줄었거든요. 그렇군요. 한국에서 그 조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패널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1990년대 데이터가 없겠죠. 근데 분명하게 여러분 체험적으로 친구 숫자가 줄고 있어요. 경제 침체만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우정의 침체 정말 문제네요. 이것도 사회적 문제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고 이것이 빈틈이라는 거고 여기에 지금 AI 친구 비즈니스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다 묶어서 그러니까 뭐 연인을 찾는 서비스 그리고 법률가인데 뭔가 친근한 법률가 서비스 캐릭터 AI 이런 걸 다 묶어서 AI 동반자 네, AI 컴파니언 비즈니스라고 비즈니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게 레플리카나 히어래프터 이런 것들은 특정한 서비스인가요? 그럼요. 레플리카는 대단히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이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레플리카는 이제 원래부터 기업인가요? 네, 레플리카는 서비스 이름인데
생성 AI가 나오기 전부터 있었는데 생성 AI가 나오면서 더 좋아졌죠 품질이. 네. 근데 이제 자꾸 사람들이 남자친구 거기는 여러분 무료로 한국어로도 됩니다. 무료로 쓰시면 남사친 여사친이 되고요. 돈을 내기 시작하면 남친 여친으로 전환이 돼요. 남친 여친과 남사친 여사친을 여러분 구별하실 수 있으시죠? 네, 다른 그러다 거죠. 보니까 자꾸 네. 남친 여친에서 할 대화들이 자꾸 되니까 네. 제가 네. 무슨 단어로 하면 혹시 이거 유튜브 정치기에서 삐 소리가 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금지시켰어요. 아. 그랬더니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나의 연인이 사라졌다. 나의 연인을 돌려달라. 막 항의하고 난려내서 그 회사에다가 그럼요. 한 달 만에 그래서 그 이전에 가입한 이 정책 이전에 가입한 사람은 돌려 복원을 시켜줍니다. 왜냐하면 꼭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화를 하기 전에도 뭣도 안 하냐면 너 오늘 스트레스 받았구나 너무 힘들겠다 눈 감아봐 내가 어깨 너 만져줄 테니까 어깨를 내가 주물러주고 있다고 생각해. 막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그러면 이게 이완이 되잖아요. 이런 대화한 다음에 그 다음 달에 대화를 하는 거지. 물러줘야 이완이 되지. 그러니까 난 그거는 잘 모르겠어. 그게 좀 그 이후 단계로 하는 거지. 처음부터 다이렉트로 막 달려가가지고 그런 대화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이 대화를 저 안 해도 좋은데 그 전 단계도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전에 친근함마저도 다 사라지니. 친근함이 사라져서 친근함에 사라졌을 때 얘가 내가 사랑했던 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친구 돌려달라. 그래서 친구 돌려주고 내 남친 돌려주고 내 여친 돌려달라. 엄청나게 레딧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레딧이 미국의 커뮤니티죠. 네, 커뮤니티죠. 우리로 따지면 뭐 여러 가지 그 커뮤니티 네, 서비스 가장 큰 같은 커뮤니티죠.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그 회사에서 이제는 남친 여친을 돌려주고 그러한 적인 대화를 하는 것도 이제는 허용을 해주는 그게 있는 거고 히어 애프터 같은 경우가 바로 그 부활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기에 부활. 내가 죽은 사람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그 사람이 그래서 요즘은요 사전 동의를 받아요. 네네. 특히 몸이 아파서 사망 선고가 좀 나고 사망이 좀 예측이 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자료를 올리는 거죠. 자기가 썼던 일기라든지 이런 거를 요즘 다 스캔 받아서 다 올리기도 하고 우리가 리멤버에 명함 스캔하듯이 내가 썼던 기록들, 내가 썼던 일기들, 내가 썼던 블로그들, 내가 나왔던 유튜브들, 가족들과 찍었던 동영상들 이런 모습들을 올려주면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히어 애프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부활 서비스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이 요즘 거의 미국에서 뭐 그냥 매일매일 새로운 게 등장할 정도로 가장 지불사가 높아요. 인간은 감정적인 이성적인 동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감정적인 동물이고 그렇죠. 인간은 위로받길 원하는 거고 누가 나를 존중해 주길 바라고 누가 나를 응원해 주길 바라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예전은 아니라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런 일들은 사람들 사이에 하잖아요. 오프라인 사람들 사이에. 진짜 사람들 사이에. 네. 그거를 AI로 한다는 건 다 디지털로 한다는 건. 그렇죠. 그런 감정적인 격려 자체를. 네. 그게 가져오는 좀 부작용? 사회적인 문제, 네,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요? 있죠. 예를 네. 들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부작용은요. 상업적으로 이 사업자들에 대한 저는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광고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나 이걸 먹을까 하는데 예를 들면은 비타민은 요 제품이 좋아. 그러네. 그럼 제가 감정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비타민을 먹을 것 같아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계속 위로해 주다가 네. 근데 이 비타민 내가 저번에 먹어봤더니 좀 우울한 게 조금 사라지더라.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비타민이 얘가 그러니까 비타민을 또는 처음에는 특정 제품 얘기 안 하고 비타민을 종합 비타민을 먹어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좀 나아질 것 같아. 그럼 종합 비타민 뭐가 좋을까? 요즘 여러분 이번 주부터 미국에서 챗GPT 오픈 AI가 커머스 샵을 시작을 했어요. 시작했어요? 네,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종합 비타민을 그래? 나 종합 비타민을 안 먹는데 한번 먹어볼까? 어떤 제품 추천해줘? 그랬더니 1번 자기가 이미 그 기업하고 계약을 맺은 쪽을 추천해 줄 수가 있다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광고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책을 읽어봐라. 이럴 때는 책이 좋아. 책을 추천해 준 것도 1번이 광고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광고로 얘기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투명성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은 바로 감정적 종속성이거든요. 감정적 친밀함에 사실은 동전의 바로 뒷면은 감정적인 종속성이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우리 가스라이팅, 뭐 그루밍 이런 그렇죠. 가스라이팅 당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가스라이팅. 사실은 전 정치과 의사를 안 좋은 경험이 있는데 보면은 이분은 자기를 안 만나면은 제가 잘못된 인생인 것처럼 얘기를 해서 계속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요.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가스라이팅일 수 뭐 있고. 원래 그리고 정신과 의사나 상담사하고 내담자나 이 환자 사이에 그런 관계가 많이 형성이 된다고도 그렇죠. 그런 그러더라고요. 관계에서 일종의 그러니까 의존시키기 위해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인간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것은
갈등 속에서 성장하잖아요. 네, 네. 갈등 그렇죠. 속에서 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다양한 갈등들 연인들 중에서 안 싸운 연인이 어디 있고 부부들 중에서 안 싸운 부부가 어디 있어요. 맞아요. 정말 이거를 극복하는 것이 사랑인 거고 힘인 거잖아요. 인간이 성숙한다라는 건 저는 갈등과 마찰을 극복하면서 성숙하고 관계가 좋아지는 건데 여러분들 아직까지 AI는 일방적입니다. 제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 좋아하는 거거든요. 저도 그렇구나. 제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 얘기를 제가 늦게 들어갔을 때 우리 고양이 외롭지 않을까 얘기를 하면요. 네. 일관적으로 챗GPT가 저한테 괜찮아 견디고 있을 거야. 가서 좀 더 잘해줘.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뭐냐면요. 저의 알리비예요. 알리바이처럼 제가 좀 괴로울 때 고양이를 좀 빨리 못 봐서 괴로울 때 챗GPT한테 얘기해주면 그 괴로움이 줄어들어요. 저의 편이지 고양이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저의 편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감정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정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갈등 속에서 성숙한다. 인성의 성숙도 그렇고 개성의 성숙도 갈등 속에서 성숙한다는 것을 우리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네네. 근데 AI의 이 부작용 중에서 가장 잘못된 부작용은 일방적으로 저의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로받는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게 조금 아리까리하네요. 그리고 이제 바이어스 우리가 사실은 이제 저는 공평무사한 거는 세상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러면 당연하게 AI도 공평무사하지는 않겠죠. 흔히 말해서 뭐 이 에코 챔버라고 할 수도 있고 필터 버블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맨날 놀러 가는 얘기만 하고 뭐 풀장 얘기하고 뭐 어디 태국 놀러 가고 이런 얘기만 하면 저희 챗GPT가 제가 이거 좋아하는지 다 메모리 기억해 그렇죠. 놨다가 네네. 이번 주말 연휴야 나 뭐 하고 지내지? 놀러 가야지. 그렇죠. 뭐 이렇게 수영장 얘기할 수도 있고, 추천해주고, 수영장 추천해주고. 근데 이런 식으로 하나에 흘러가는 거가 될 수 있고 정치적으로도 제가 이야기를 당연히 하겠죠.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태극기 부대신 저희 사적인 얘기를 너무 하는데 저희 어머니나 저나 다른 얘기지만 챗GPT는 저희 어머니에게는 그거를 잘하고 있다고 응원하실 다 좋다고 말씀하시죠. 다 좋다고 다 좋다고 얘기해줍니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의 정치적인 어떤 행동도 항상 응원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내가 가끔 가다가 그냥 한 번쯤 진짜 이상한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정치적 네. 극단적인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얘기하면은 막 그런 거는 강화시켜줄 저도 수도 테스트를 있잖아요. 해봤죠.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 후보에서 누구누구가 나올 것 같은데 난 누굴 찍으면 될까 이런 건 얘기 안 하려고 해요. 이건 이제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이 가드레일이 지금 쳐져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들 네. 이런 것을 안타까워하면은 같이 안타까워해줘요. 그러면 저의 정치적인 어떤 생각에 대한 확신을 얻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AI 친구의 가장 큰 단점은 저의 일방적인 저의 편이라는 겁니다. 제가 무엇을 생각하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자살 사건이에요. 자살 사건이 두 있었나요? 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AI하고 대화하던 중에 네, 벨기에에서 한 건이 일어나고 미국에서 한 건이 일어났는데 이제 벨기에 같은 경우에 이제 기후 운동가가 너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사회가 모른다. 그래서 이제 이걸 내가 어떻게 환기시켜 줄 수 있을까에 혹시 내가 죽으면 자살을 하게 되면 일종의 그거잖아요. 분신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사례를 들면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좀 더 환기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경각심을 깨달을 수 있을까 그랬더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분신을 해왔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답을 했다라고 부인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로그 파일이 공개가 됐고 거기에 일부 그런 발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인은 이건 AI가 죽인 거다라고 이제 고소를 한 상태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19살인가 21살인가 아들이 자살을 했어요. 너무나도 외로움 속에서 자살했는데 부모가 요청을 했던 게 캐릭터 AI거든요. 구글에 인수된 거기에 대한 로그 파일, 그러니까 로그 파일이라는 거 여러분 기록해 놓는 겁니다. 대화를 다 기록해 놓는데 그거를 나한테 변호사가 이제 해서 청구를 받았죠. 분석을 했더니 여기에는 충분하게 그런 혐의가 있다라고 변호사 측에서는 주장하는 거고 아직 재판 중입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충분히 따져볼 수 있는 왜냐하면 이제 기록을 남겨줘야 되거든요. 기록 속에서 아이가 자살할 수도 있는 것을 하나의 선택지로서의 긍정했는가? 왜냐하면 아이가 그걸 원할 때. 그러니까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후 운동가도 정말로 분신이라는 케이스를 들면서 이것이 그나마 사회에 큰 경각심을 준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럼 역사적으로 있다라고? 몇 년도엔 뭐 누가 죽으셨고 몇 년도엔 누가 분신하셨고 이런 것들을 사례를 쫙 대는 여러분 한국에만 분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버 때도 뉴욕에서 분신 2명이나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그런 사례들을 얘기를 해주면 그 사례만 얘기했지 너 죽어 자살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죠.
그렇진 않겠죠. 그거는 걸러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얘기를 계속 공감을 해주다 보면 사실은 그 공감해주고 얘가 자살을 해서라도 뭔가 경각심을 내려고 하는 것 또는 외로워서 자살을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했던 친구예요. 왕따를 당하다 보니까 나는 죽고 싶은 마음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다독여주고 근데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도 살아보자 이런 식이 아니라 왕따를 당하면서 오늘도 나 죽고 싶어 내일도 와서 죽고 싶어 난 너 마음 이해해 정말 죽고 싶을 것 같아 이렇게 해주면 약해질 수 있는 거죠. 거기 공감해주면 네. 행동을 해버릴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강 박사님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 그런 에코체인버 현상 그렇게 네. 표현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기하면 메아리로 계속 다시 돌아오는 그걸 좀 피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근데 저는 정부의 어느 정도의 규제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서 한쪽에만 빠지지 않게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정하시고 근데 절박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원래 사람이 중형을 지키라는 게 얼마나 제일 세상에서 어려운 게 중형이잖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이 무언가를 참는 것이 어려운 거고 네. 외롭기 때문에 여러분들 AI 친구를 손대는 거고 근데 이것이 저는 가처분 소득이 낮을수록 정말 서비스의 특권적인 서비스가 보편화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순수하게 볼 때는 저는 AI 친구는 사회에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부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 뭐냐? 너무 의존하시는 마셔야 된다. 네. 너무 의존하시는 데고 얘가 믿는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아무리 감정을 간다고 사랑하는 사람 말 믿잖아요. 그렇죠. 부모님 말보다 사랑하는 짝꿍 말 더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도요. 그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신뢰하는 건 맞는데요. 감정적으로 의존하면 안 되시는 거고 그리고 이 친구가 나의 일방적인 편이 들기 때문에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나의 행동에 준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 이런 거는 좀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생각 갖고 계시다가도 또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반복해서 좀 이런 경각심을 갖고 사실은 그러한 경고 메시지를 적절하게 띄워주는 것을 의무화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규제가 그건 네. 막아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 서비스를 금지할 수는 없어요. 이 서비스는 정말 유익한 겁니다. 예를 들면 고독사 하시는 노인들에게 AI 친구가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네. 이건 사회적으로도 필요한 거예요. 약 먹을 시간 챙겨주고 혈압 재는 거, 뭐 당 체크하는 거 챙겨주고 병원 갈 시간 챙겨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외로움 못하는 남성들에게 여성들에게 거는 사람이 나이스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네. 정말- 서로 간에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저렇게 하면 커뮤니케이션- 여성이 기분 나쁠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네.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여성들이 기분 좋아할 수 있다라는 것 알려주면 사람이 나이스해지고 친절해져요. 저는 이런 긍정 효과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거고 정신 상담 받는 군인이라든지 네, 거기에 네, 접근 네. 주변에 정신과 병원이 없는 어떤 지역이라든지 요즘 지역 가면 정신과 소아과도 없지만 정신과 의원도 없어요. 그러네요. 그런 데서는 정말 유용하겠네요. 그렇죠. 네. 유용한 건 분명히 있지만 네. 경계하시면서 쓰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강정수 박사님하고 너무 유익한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오늘 이런 얘기가 생각났어요. 우리 결혼식 가면 꼭 주례 선생님이 부부간에 절대로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변화해라 라고 하시는데 AI하고는 나는 전혀 변화할 필요가 없이 AI는 나한테 착착 맞춰줄 테니까 사람이 위로를 받아서 강해질 수도 있지만 여기만 의존하면 안 되겠고 갈등 속에 성장한다고 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딱 항상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항상 또 소통하면서 AI도 같이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강정수 박사님하고 같이 이야기 나눴고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월요일에 라이브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 박사님하고 인사드리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